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4회 책으로 떠나는 취향 탐방 독립서점과 독립출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 안부를 먼저 묻게 되네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코로나에 맞서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개인적인 팁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맞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에 굴복해가지고 집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외출하는 게 오로지 녹음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네, 저도 최대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자체가 자택근무를 한다거나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보통 주 4회 정도 저희가 미팅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취소가 돼서 요즘에는 그냥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구에서 코로나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글로 가더라고요. 자원봉사.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고 지금 그냥 성형외과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더라도 급한 사람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진짜 작업만 했었는데요. 작업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팟빵에 소시민입니다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애청자라고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후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댓글이 안녕하세요. 오로지 애청자 소시민입니다. 저도 라디오 키드고 팟캐스트 애청자라서 거의 하루 종일 팟캐를 들어요. 히읗 보스의 마음도 그렇고 지대널밭의 최 사장님도 팟캐에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거랑 좀 추가해서 다음 주부터 나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한 번씩 읽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난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쓰면 우리가 그걸 읽어주는 형태로 한 명 정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전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 많은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저희가 놓쳐버려가지고 다 읽으면 저희 방송을 못하니까 이제 앞으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에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시민입니다 님이 300원도 후원해주셨어요. 300원 감사해요. 벌써 저희 세 번째 공통주제인 취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크님이 팟캐스트를 취미로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팟캐스트 시작부터 팟캐스트 시장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담당이 되어서 취미라는 주제를 하기에 앞서서 취미의 뜻을 먼저 찾아봤어요. 취미를 한자어로 보면은 달릴 취에 맛볼 미자를 써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해 봤어요. 그래서 취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려가서 할 만큼 좋아하지만 딱 그 달콤함을 맛볼 정도로만 즐기는 것이 바로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취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오로지 첫 시간에 저를 소개할 때 딜레탕트라는 말을 썼었어요. 딜레탕트는 즐긴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딜레타레에서 파생된 말로 직업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예술을 애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딜레탕트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냥 난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딱 취미가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취미만 많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녁 시간에 이제 빔 프로젝터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맥주를 홀짝거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트하우스에서 독립영화 이런 거 혼자 가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름밤에 한강 산책하는 거, 웹툰 틈틈이 읽는 거, 도서관에 그냥 가서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취미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필름 사진도 찍고 이런 소소한 것들 하는 게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그 짜잘한 취미 중에 무엇을 소개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의 모든 취미를 하나로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취미 중에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제를 좀 로맨틱하고 의미심장하게 책으로 떠나는 취향 탐방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바로 제가 지난주에 살짝 예고한 저의 취미, 독립 책방 탐방입니다. 독립 책방에 대해 아시거나 들어보시거나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제 고향이 제주도에서 종달리라는 약간 귀여운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독립 서점이 생겼어요. 거기가 이효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름이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광교에 있는 이제 그 오상진 아나운서가 하는 데인데 이름 뭐더라? 책발전소. 네,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서점이면서 카페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읽은 책들도 전시해 놓고 뭐 굿즈들도 팔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약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엠프티 폴더스라고 그 은행동에 그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그 독립 책방인데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작가님께서 그 글 쓰는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연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이 독립 책방에서 열어가지고 여기를 갔다 왔었어요. 저는 제가 막 찾아보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대 주변에 독립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서점 자체가 그런 아기자기하고 뭔가 되게 유니크한 분위기가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서점 자체를 평소에 잘 안 가기 때문에 독립 서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몇 달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제가 제 여자친구가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원의 오선도서인가? 거기를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서점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어떠냐면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게 서점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카페식으로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이번 화의 주제를 또 특별히 책으로 떠나는 취향 탐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제를 넣은 것은 이제 독립 책방이 기존의 책방과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취향의 유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존의 책방 하면은 아까 노이만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 존이라든지 뭐 잘 팔리는 참고서, 문제집 또는 만화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대형 서점을 가든지 마을 서점을 가든지 뭐 책의 서적의 그 숫자만 다를 뿐이지 대체로 다 비슷비슷한데 독립책방은 되게 다르죠. 딱 들어가 보기만 해도. 그럼 과연 독립책방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적으로 먼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딱 이름에도 있듯이 독립적인가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요? 첫째는 이 대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냐 아니냐입니다. 독립책방은 대형 체인 서점이나 다른 문화자본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음반으로 말을 하자면은 인디 음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둘째는 베스트셀러로부터 독립적이냐 아니냐. 저는 큐레이팅이 독립적이냐 아니냐로 보는데요. 독립책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큐레이팅이 굉장히 선별적이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정 주제에 맞춰서 책을 선별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 잡지만 딱 모아놓은 걸 수도 있고 미술, 음악, 운동, 사상 등등 독립책방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다른 책방에서는 보기 어렵고 힘든 독특한 출판물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양이에 대한 소설, 에세이, 그래픽 노블 등을 다루는 고양이 서점, 서울 대학로에 슈레딩거라고 있고 춘천에도 파피루스라고 있고요. 책방 별별 그림은 주로 그림에 대한 책을 다루고 책방 한 구석에는 누구든지 이제 편하게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테이블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디자인에 관련된 전시도 열고 있어요. 또 책방 사춘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독특한 독립책방이 현재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저 한 5,000개? 5,000개요? 너무 많다. 5,000개. 많은 거 아닌가요? 100개? 200개? 100개, 200개? 저는 한 500개? 500개? 네.
노이마님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다르게 해요. 아, 그래요? 1등 아. 가장 근사한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걸로 해서 다시 할래요? 다시 할래요? 안 돼요. 낙장 불입이라고. 저 500개 몇 개 하실 거예요, 노이마님? 800개 정도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800개. 왜냐면은 서울에 다 몰려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제빵이라는 게. 서울에 몰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정답이 있어요. 몇 개예요? 100개, 200개? 500개. 500개. 야, 저 맞췄어요. 501개예요. 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제가 통계를 보고 왔는데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봤어요.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상품 기대하겠습니다. 5,000개 부끄럽다. 5,000개면 좋겠네요. 근데 굉장히 많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수예요. 그리고 그 노이마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에 몰려 있긴 하지만 지방에서도 각자의 그 특성에 맞춘 독립 책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독서 인구는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어요. 성인 독서율도 2017년에 76.7%였지만 10년 후인 2017년에 59.9%로 줄었고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도 12권에서 8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독립서점 이용 고객이 80% 정도는 2030 세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이들,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다고 하고 판매량은 반면에 하지만 줄어왔죠. 상황이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책을 점점 덜 읽고 있지만 독립책방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닌데요.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인 보더스와 반스앤노블스가 파산, 매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독립서점의 수는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독립서점은 새로운 대안일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쉽게 지나갈 유행의 어떤 트렌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독립책방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독립책방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대형 서점인 체인 보더스와 반스 앤 노블스가 파산 매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립 서점이 늘어나면서 얘네가 파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마존이나 그런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얘네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서점도 자주 가지만 대부분 책은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책을 구매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점들이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이북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출판 업계에서는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올해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다. 이런 얘기가 매년 갱신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공급률이 낮아요. 공급률이 뭐냐면 출판사에서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데 책의 원가에 대비해서 몇 %의 비율로 책을 납품할지를 이제 나타내는 비율이 공급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책이 있고 이 책의 공급률이 70%라고 하면 이 책을 10,000원에 팔았을 때 7,000원은 출판사가 가져가고 3,000원은 서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 공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 이제 작은 서점들은 책을 소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공급률이 높다고 해요. 이제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적립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제 독립 서점은 약간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서 정가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도서전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정가제를 하면 대형 서점들은 더 마진이 더 높겠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더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10%밖에 할인이 안 되니까. 대형 서점의 그 수익률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정가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독립서점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책을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형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서 대부분 인터넷 주문이 너무 간편해졌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책방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동네에 있는 책방들이 이제 동네 지역의 맞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책 읽는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저는 없어질 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독립 서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란나님이 말한 것처럼 2030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성인들이 읽는 책의 권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2030만 애용하는 독립서점이 늘어난다는 거는 책에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다고 할까? 20, 30대에는 오히려 더 많이 책을 읽는 반면에
좀 중장년층은 책을 안 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독립서점이 서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문화의 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독립서점에서는 뭐 공연을 열기도 하고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열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다움이 뭔지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취향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 서점에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유로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이 독립 서점에 가서 어떻게 책을 구매하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요즘에는 온라인이 너무 싸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그냥 그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독립 서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서 이제 책을 보고 그 이미지만 구경을 하고 정작 책은 구입하지 않고 그 책을 적어와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망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독립서점이 앞으로 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라는 걸 분석을 하려면은 좀 더 세세하게 독립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책방의 어떤 정의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마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수익률로 보자면은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책방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수익보다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주제. 그래서 이제 책방을 여신 분들 인터뷰도 보면은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뭐 엄청 잘 나가는 이런 책방 주인이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에 대한 책을 다루고 싶어서 또는 나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추리소설만 모아놓은 책방을 만들고 여기에 나랑 비슷한 관심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라는 이유가 사실 대다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을 무시하기가 어려운데 사업을 할 때 약간 그런 수익성이랑은 조금 상관없는 것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독립책방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요즘에는 이제 최인아라든지 노홍철 이런 유명 인사들도 독립책방을 열고 있죠. 과연 이 독립책방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출판업계의 르네상스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그 매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매력을 이제 취향, 독립책방은 취향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립책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향에 따라서 책을 선별하고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책방은 다루는 주제별로 책방의 구조나 전시 방향, 출판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방이라든지 심야 식당이 아닌 술과 함께 심야 책방에서 책에서 빠져들 수 있는 책과 함께하는 바 또는 한 주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주마다 책 종류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책 종류들을 선별하는 그런 테마식 책방 또는 영화에 대한 모든 출판 콘텐츠를 다룬 책방 등등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취향의 책방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이렇게 잠깐씩 엿보고 그러면서도 나의 취향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 탐방 중에 나와 딱 맞는 취향의 책방을 발견하면은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독립책방에서는 아주 독특한 독립 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 출판은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1인 출판 형태로 적은 부수로 출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프로가 아닌 개인이 찍은 사진이나 작품 또는 독특한 취향까지 다양한 개성으로 톡톡 튀는 출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독립책방만의 매력 중 하나예요. 제가 사실 책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독특한 시집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춘천에서 계시는 로컬 작가님이 만든 시집인데 시 제목이 시 하고 컴마 달아한다거든요. 달아한다요? 아니요, 발아. 발아한다. 네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독특한 제목과 또 내용도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달의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권으로 짧게 했는데
작가가 뭐 소개팅을 했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그런 경험을 해서 그 자기가 만났던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짧은 일화로 쓴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독립 잡지 더 쿠라는 잡지가 있어요. THE 그다음에 KOOH라는 이제 덕후인데 딱 우리가 아는 그런 덕후. 덕후. 네. 그래서 덕질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만든 잡지예요. 그래서 아주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이런 사실 독립 책방을 다니면서 이런 독립 출판물들 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것도 책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일기 같은 거를 책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작은 제가 또 이번에 가져온 책이 작은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내가 편의점에서 본 물품들 그래서 그 물품을 굉장히 귀엽게 그려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독립 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제 독립 책방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젠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독립 책방은 밀레니얼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날로그 콘텐츠라고 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들보다 의미와 경험 그리고 나만의 개별성과 개성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독립 책방은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의 장인 동시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 책방들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도 주최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는 괴상한 스터디에서부터 흑백 영화를 보는 모임 또는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모임, 글을 쓰는 모임 등 아주 다양한 모임이 열리는 현대의 취향 살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모임들 있잖아요. 뭐 크리에이트 클럽이나 네. 트레바리 이런 곳들 그런 곳들도 독립 책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데는 이제 커뮤니티가 주요 목적이고 책을 판매하거나 책을 소개하고 있진 않잖아요. 아 여기는 책방에서 이걸 그렇죠. 한다. 아, 책방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곳들은 소셜 살롱이라고 따로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방에 어떻게 한번 소개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가보고 싶고 찾아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 궁금해요, 되게. 그쵸? 저는 책 바가 좀 마음에 드는데 정말 책을 읽으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데가 정말로 있나요? 제가 사실 처음으로 빠지게 된 데가 여기예요. 그 이분이 독립 책방 이쪽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바를 운영을 하고 밤늦게까지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책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다 술하고 책을 읽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혼자 와서 혼술을 하는 것도 사람도 되게 많고 대체로 1인 아니면 2인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술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상 깊은 글귀를 또 남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월별로 분기별로 어떤 주제를 하나 줍니다. 예컨대 뭐 첫눈. 그럼 이 첫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짧은 글을 또 남겨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글 또는 공감이 가는 글에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 글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 글을 또 이제 모아서 그걸로 책도 많이 내셨어요. 연남동 연희동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술바에서 책을 읽으려면은 주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에 한 몇 번 가고 완전 빠져서 심지어는 그냥 바에 가서 주인분께 저는 혼자 많이 갔거든요. 바에도. 그래서 저기서 책 좀 읽어도 되나요? 근데 막 흔쾌히 막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전 가맥집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술은 어떤 거 팔아요? 뭐 와인 칵테일 아. 하고 와인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갔을 때는 주로 칵테일이었고 그리고 술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그 책에 나올 것 같은 술들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기도 하고 그 칵테일 이름이 이제 소설 이름이기도 하고 조명은 어때요? 조명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1인 스탠드 이런 게 이제 딱 그 앞에 준비되어 있죠. 그 책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술로 약간 이익을 얻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거기는 책을 판매하진 않아요. 본인이 내신 책만 판매를 하고 근데 주요한 수입은 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독립 책방 자체가 수익 구조가 되게 빈약한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맞아요. 저 카페랑 많이 해요. 카페랑 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리고 거기가 꼭 책을 서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긴 무조건 책을 사야 돼요. 책을 사서 그 다음에 읽으시는 게 이제 맞지. 거기 서서 읽거나 하면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책방 하는 건데 아내랑 이제 저희는 생각도 했어요. 수원 화성 안에 행궁동 안에 약간 2층 집 같은 데 사가지고 1층에다가 약간 책방을 만들고 싶은데 결국에는 돈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카페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저의 목적은 약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약간 모임의 공간 이런 걸로 약간 하려고 했던 건데 독립 서점을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사장님들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열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노동 대비 지속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이하게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손님과 상담을 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책을 추천을 해줘요. 그거를 약간 책 약국 형식으로 해서 책을 처방해 드립니다. 책 처방전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던 것도 있거든요. 네, 1시간에 한 권을 파는 거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권을 추천해 드리죠. 1시간 그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한 3-4권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패키지로 해서.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독립 책방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독립 서적들을 파는 거예요? 네, 독립서적도 팔고 근데 사실 거대 출판사에 있는 책들도 안 들여오는 건 아니에요. 안 들여오는 건 아닌데 그게 주가 되면은 사실 그냥 일반 책방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독립책을 많이 다루려고 하죠. 왜냐하면 또 그게 그 책방만의 특색이 되거든요. 저는 2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생각은 와 되게 재밌겠다, 흥미롭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고 또 반대적인 생각이 하나 드는데 저는 막 책을 뭐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꾸준히 읽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뭐가 좋은 책이고 뭐가 괜찮은 책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보이더라고요. 이 책은 별로다 하는 게 중간중간에 막 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출판사 많이 보거든요. 대형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평타 이상은 되니까 그런 책들을 주로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서점은 예를 들어서 제가 2권의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라는 책은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서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의 책이고 B라는 책은 독립서점의 책이라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2권을 읽을 때 똑같이 읽는다고 할 때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A라는 책을 읽으면은 제가 한 50%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B라는 책을 읽으면은 몰라요. 막 10% 얻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시간 대비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런 데서 책을 읽을 바에는 진짜 좀 유명하고 좀 인기 있는 책들 읽어서 좀 더 지식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 모델 자체도 그렇게 수익성을 높게 담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니악한 인디 노래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노래가 평균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좀 주옥 같은 노래를 발견하면 되게 기분 좋고 되게 오래 듣는 것 같은데 독립 출판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아무래도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아마 좀 옥석 같은 책을 발견하면 더 기분 좋고 아껴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독립 출판물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있다 이렇게 발견했다 했으면은 그게 좋은 책이면 이미 시중에 떠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뜬 책이 있어요. 그게 네. 제목 딱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것도 되게 소규모 출판으로 해서 독립 출판으로 만든 책이에요. 클라우드 펀딩을 받고 그래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계속 인기가 많고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서점에게까지 이제 출판사에서 받고 판권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는 사실 제일 먼저 수익성을 보잖아요. 이 책이 좀 팔릴 만한 그 층이 있는가, 많은 독자층을 한테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매니아층이 두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서적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팔 수 있는 그 파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독립출판에서는 안 팔릴지라도 내 이 분야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하면 낼 수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아까 인디 음악 예시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게 출판 업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그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형 출판사들은 당연히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유명한 작가라든지 등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밖에 낼 수 없거든요.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출판업계 시장이 천편일률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 출판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한 거죠. 그냥 내가 책 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로 한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런 책이라는 물적인 자원으로 남기고 싶어. 그리고 이런 걸 수용해주는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뭐 인디밴드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것처럼, 혁오 같은 어떤 인디밴드에서 확 뜨는 그런 가수가 생기듯이 독립책 출판에서 이제 주요 출판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독립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끼지 않고 개인이 책을 내용부터 제작해서 뭐 표지까지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개인이 전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ISBN이라는 게 있어요. ISBN이 뭐냐면은 MBTI 아니에요? MBTI도 제가 관심 많아서 다음번에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국제 표준 도서 번호예요. 이게 이제 대규모의 서적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이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려면 출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이 책을 내고 싶은데 ISBN도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출판사도 열어야 돼요. 사실 1인 출판사도 있어요. 출판사는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그 운영을 한다는 것만 하고 그 안에서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1인 출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만든 다음에 독립서점한테 입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게 되면 장점이 거기서 이제 커버, 뭐 디자인, 감수, 마케팅, 그리고 이제 서적에 이제 배포하는 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한 10% 그 정도를 가져간다고 해요. 판매 수익에. 근데 반면에 독립서점은 제가 다 하는 거죠. 제가 다 하니까 만약에 이게 입소문 해가지고 잘 팔린다. 그럼 거의 70-80%의 수익을 다 작가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체로 출판이 힘들고 어려운 게, 그걸로 돈 벌기가 어려운 게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걸 홍보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독립 출판물 같은 경우는 다 과감하게 삭제하고 혼자 다 하는 거죠. 유명한 거는 이제 이스라 작가라고 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연재 작가를 하겠다. 아무도 나에게 연재 시청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연재할 테니까 나한테 한 달에 10,000원 내면은 일주일에 5번 글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엄 출판사라는 1인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이제 또 내는 그 작가도 하고 출판도 하고 다 하시는 거죠. 그분 팟캐스트도 해요. 아, 맞아요. 그분 되게 신기한 게 1인 그 브랜드죠. 책도 월간 이스라 해서 자기 맞아요. 이름 쓰고, 팟캐스트도 이스라 라디오인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신기하신 분이더라고요. 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이게 들리니까 저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멋있으신 분 같아요, 정말. 저 팬이에요. 저는 그 이메일로 그 할 때부터 구독했었고, 그분이 이제 글이랑 그림도 그리시거든요. 만화 웹툰 형식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 그것도 사서 보고, 이번에 나온 에세이도 사서 보고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 독립 출판이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단점, 그 수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출판이 되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치 책을 출판하면 내가 마치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약간 책에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독립 출판이 확대되면서 사람들한테 너 출판할 수 있어, 너 책 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듣게 하다거나 책을 낼 만한 정도가 아니지만 부추기는 형태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출판했는데 자기한테 집에 책에 막 300권씩 있고 책장에 이런 경우 선물로 이제 막 책을 주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출판을 봤을 때. 생각보다 돈이 안 든다고 해요. 책을 냈는데 그렇게까지. 요즘에 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워낙에 많이 되어 있고, 출판도 요즘 소규모 출판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출판하시는 분들도 소규모 단위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고 하시네요. 그 소규모 출판을 했을 경우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나 뭔가 학력의 크기 또는 분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크나큰 바닷물에 엄청 큰 바위를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바위의 파장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약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조약돌 같은 그 돌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해서 뭐 물방울 몇 개 튀지도 않고 조금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서 닿는다고 해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커나큰 바다에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돌이라도 던져보고 싶은 욕망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해악이 아닌 이상 뭐 누군가에 대한 막 거짓말, 욕설 이런 거를 막 책으로 내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시도들은 저는 다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책 자체가 주는 약간 지적인 의미, 정보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책을 왜 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책이 자신의 경험의 공유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해도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그냥 제가 여행 사진을 간직하면 되지 왜 굳이 올려요? 그냥 이 경험을 남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냥 글인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뭐 많은 사람이 봐주기를 기대를 하고 올린 책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걸 했는데 뭐 볼 사람이 있으면 봐라. 내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그 책을 내는 목적이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SNS에서 내 거를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갔다 온다라는 걸 타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싶어 하는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아무런 사진, 막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것처럼 글들도 책들도 그냥 내 생각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책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썼던 일기를 가지고 그걸 묶어서 책을 냈어요. 애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더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되는 거고 이게 확장이 돼서 독립출판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냈지만 그 책들이 공감을 못 일으키는 정도의 수준의 책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시를 한번 들자면은 이것도 일기 같은 건데 80세, 90세 할머니들이 한글도 모르다가 한글을 배운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시를 써요.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들의 그냥 얘기예요. 뭐 소 키우다가 내 세월 다 갔다. 또는 뭐 남편이 뭐 어떻게 해줬는데 너무 그립다. 그런 되게 소소하고 일기 같은 내용인데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도 찍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2, 3, 4학년 때 썼던 일기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가 많아요. 독립출판은 에세이가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 또는 그냥 한 사람의 관점을 나타낸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에세이가 취향이 아니다. 나는 이거 읽어도 뭐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독립출판 에세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든 사람이 뭐 나는 정말 신화에 완전 꽂혔어. 그래서 신화에서 요괴들 이런 거를 그냥 다 정리한 책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전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식의 어떤 취향 세분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인터넷에 자기의 의견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찾을 때도 어떤 게 좋은 정보고 이 정보가 맞는지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되고 뭔가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만약에 독립출판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책도 이제 걸러서 봐야 되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그 능력이 필요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독립출판이 이렇게 계속 성행을 하다 보면은 우린 이제 그런 책에서도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능력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딱 봐도 이거 별로고 아무한테 공감도 안 될 것 같고 와닿지도 않는 그런 책은 안 들여보내죠. 그분들도 이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책 안에서 뭔가를 읽었고 충분히 이 책의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여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젠제님 생각에서 좀 보충해서
책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의 글과 생각과 이런 철학들을 녹아냈다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게 돼버리는 순간 이 책들이 이제 남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책을 인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쉬워질 거고 그 말이 뭐냐면 책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들이 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현상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책을 만드는 게 쉬워져도 여전히 내가 돈을 들이는 그 정도의 노력과 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 인터넷 소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인터넷 소설 막 한창 유행하고 그랬을 때 이런 걸 읽어?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반영하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어떤 인생책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판매 수는 분명하게 상당수의 사람이 이 얘기를 읽고 유행했다는 걸 반영한단 말이에요. 몰래 읽어야 그쵸? 돼. 그래서 그때 진짜 평들 보면은 이런 책들이 책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막 사람 애들이 더 책을 못 읽게 한다. 어떻게 문학에 이모티콘이 들어가냐 이런 평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책이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뭐 전체 수준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바다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인이 뭐 컨텐츠가 돼서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아니면은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팟캐스트라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어찌 보면 방송을 하고 있고 약간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독립 출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 흐름에 좀 맞게 이제 개인이 컨텐츠가 되어서 이런 출판물을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